정부가 용인시에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앞으로 용인을 비롯해 화성과 평택, 이천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크게 축소하면서 도내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존폐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와이퍼 노동자 해고 위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노동관련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300조 원 규모 투자를 유도해 용인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단지는 용인 남사읍으로 낙점됐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남사읍 일대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규모는 710만 제곱미터로 20년 뒤인 2042년까지 총 3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또한 용인 국가산단과 화성, 평택, 이천 등에 있는 기존의 반도체 생산단지, 그리고 성남 판교의 팹리스 밸리를 묶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서, 소부장 등 생태계 전 분야가 협력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서 우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압축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장 5개가 들어설 예정으로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등 15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논의해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속도를 내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도시로 날개를 단 용인시. 세계적 도약과 함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나오자 곧바로 경기도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를 즉시 구성해 용인과 화성, 평택, 이천 등 경기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경기도는 곧바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담기구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합니다. TF에는 도 관련 실국장과 용인시 부시장 그리고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군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지역사회 상생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설된 반도체 산업과에도 전담팀을 만들어 1:1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또 첨단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클러스터가 추가로 조성되면 화성과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경기도가 충청남도와 함께 평택과 천안, 아산 지역 통합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순환하는 철도를 놓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해 상생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접경지인 평택과 천안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베이밸리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평택과 천안, 아산을 순환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평택항과 아산만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연결하는 철도부터 해서 또 경기 남부의 이 산업 벨트를 또 이 충남 북부의 혁신 벨트와 같이 연결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것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선 직후 충청이 고향인 김동연 지사에게 연락해 직접 제안했다며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매맞을 일이 있으면 내가 맡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은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평가받는 그러한 또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합의는 크게 9개 항입니다. 평택, 아산, 천안 순환철도와 산업단지 건설, 평택 당진항과 해안지역 공동개발, 평택 미군기지와 관련한 협력 등의 내용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합의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제공항 사업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철도나 또는 산업벨트뿐만 아니라 저희 국제공항까지 하면 우리 충남 북부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MOU를 뛰어넘는 더 많은 협력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은 평택항의 관할과 도 경계를 두고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며 갈등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양측은 갈등보다 상생을 위해 개발 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크게 축소하면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데 인센티브도 낮아져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지역화폐 존폐 위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점포 대부분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요즘은 지역화폐를 꺼내든 시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10% 인센티브가 축소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가 예전에는 혜택이 많고 인센티브가 커서 시장에서 장을 볼 때 굉장히 할인을 받는다는 기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혜택이 줄어드니까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별 사용을 하지 않게 되고 있어요. 지역화폐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매출도 줄었습니다. 지역화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시장을 찾았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영향입니다. 지역화폐로 인해서 신규로 들어왔던 손님들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손님이 이제 찾아보기가 거의 한 70%, 80% 이상 줄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1,266억 원이었던 경기 지역의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422억 원만 배정됐습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반토막도 훨씬 넘게 줄어든 겁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지역화폐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최근 국회를 찾아 예산 회복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것은 삭감하는 수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색내경으로 조금 살려둔 것뿐이다라는 거여서 그야말로 우리 그 상인들을 무시하고 상인들의 어떤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정책이어서 앞으로 더 큰 몫을 더 내야 될 것이고. 김동연 도지사는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 재고 요청마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의 SNS를 통해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는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최대 4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규모로 여기에 인센티브도 10%에서 7%로 줄면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지역화폐 구조상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걸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아까 전 말씀드린 저희가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 국비 이상만큼을 도비를 태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작년에는 10%를 무조건 하라고는 내려줬는데 지금 7% 이상만 하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행량을 하는 방안이라는 생각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어온 지역화폐. 발행이 줄고 인센티브도 줄며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경제 특례시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세수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여름 1호 기업을 유치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2호 기업을 유치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4.19%, 지난 2000년 89%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도내 최하위 수준인 마이너스 10%대에 머무르는 등 수원의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민선 8기 들어 경제 특례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기업과 우리가 기업 유치를 협약을 맺을 예정인데요. 첨단 기업은 수원이다라는 유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많은 일자리 또 성장, 수원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성과를 거둔 수원시는 8개월 만에 두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공지능 관제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인 포커스 HNS가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시에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인 이 회사는 최근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특히 보안 관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원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독거 노인들이나 또 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지대나 또는 위험지역 같은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수원시는 국내외 다른 유수 기업들과도 순조롭게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지 제공부터 마케팅, 기술 개발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양역 상권을 대표하는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임대료에 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장사를 그만두는 상인들이 많아져 점포 3곳 가운데 한 곳은 공실인 상태입니다. 안양시 의회에서도 임대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관리는 민간업체가 하다 보니 해결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쇼핑몰. 14,000여 제곱미터에 설치된 400여 개의 점포 가운데 31.9%인 130여 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안양역 앞에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쇼핑몰도 공실률이 3분의 1을 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조가 쉽게 말하면 관리비하고 연 사용료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여기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저기 분기점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인들은 공공기관인 안양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와 비교하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양 1번가 지하상가는 1제곱미터당 평균 60만 원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의 연간 임대료 50만 5,300원보다 약 10만 원 많습니다. 관리비도 중앙지하상가는 월 14만 9,870원 정도인 반면 안양 1번가 지하상가는 월 22만 2,400원 정도로 8만 원 이상 많습니다. 기부 체납 기간이 한 20년 지난 이후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중앙지하도상가는 한 900여 평의
이르는 그 조그만 상가이기 때문에 시가 공사비를 직접 투하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저희는 한 15,000제곱미터에 이르는 큰 상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자협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시가 직영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임대료나 관리비가 훨씬 저렴하고, 상인들은 또 안양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임대료 조정 등의 협약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협약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양시가 안양역 쇼핑몰 주식회사하고 그 민간 위탁 사업을 갖다가 체결하면서 평당 단가나 그 관리비를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결정을 했고,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저희는 임대료가 계속 상승이 됐어요. 장명희 CEO는 민간이 투자한 리모델링 비용 434억 원이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불공평한 실시 협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민자 사업에 대한 운영기법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협약이 상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사업 시행자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형태로 맺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민간 투자에 따른 협약 기간이 2029년까지로 이때까지는 중도 해지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나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도 수익자인 상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에 상인들이 떠나고 있는 안양 1번가 지하상가 쇼핑몰. 탈출구를 찾지 못한 상인들은 깊은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일본의 덴소가 자회사인 한국 와이퍼를 청산하겠다고 밝혀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노동관련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습니다. 토론회에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 있는 공장. 노동자들은 회사가 기계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공장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일본 덴소의 자회사인 한국 와이퍼 안산 공장입니다. 회사는 공장 이전이나 매각, 구조 조정을 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청산 절차를 밟으며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의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조와 해고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줄이고 적자를 키워 청산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모펀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6년 만에 홈플러스 안산점을 폐점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안산의 노동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쌍용 자동차의 기술 탈취, 흑자를 내고도 폐업한 한국 게이츠, 주가 조작을 한 론스타,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간 SC제일은행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악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근하면 공장이 없거나 갑자기 식당에 모아서 청산 발표를 하고 통장에 퇴직금만 찍고 나르거나 심지어 그 회사 한국 회사 사장조차 모르는 철수가 일어나거나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해서 이윤만 남기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악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4,400억 원에 이르는 그런 그 현금을 일본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과 지역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를 하고 최소한 사회적 책임 방기하고 일방적인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상법 등도 개정해서 노동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외투 기업한테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법 2, 3조 아직도 안 돼가지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랑 교섭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김정우 의원과 유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환수, 폐업 전 사전 신고, 고용 안정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우입니다. 지난 2018년 고양시에서는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 파열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물이 고압을 이기지 못해 뿜어져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런 열수송관이 오산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역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중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앞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발밑이 위험해지려고 한다며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지역 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동탄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평택 고덕 신도시에 이르는 약 20km 길이의 열수송관 연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열수송관은 설치 경로 중 약 5km가 오산시를 거치게 설계됐고 이 중에서도 약 800m가 부산동의 아파트와 학교를 인접해서 지나게 됩니다. 왜 하필 학교와 주택가를 지나도록 했는지에 대해 지역 난방공사 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원래는 주택가를 피하기 위해 동부대로 노선을 거쳐 열수송관을 매설하기로 했지만 불가피하게 현재의 경로로 계획이 변경된 거라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그 도심을 관통하지 않게 동부대로 노선으로 계획을 짰었는데 그 동부대로 구간 공사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짠 거거든요. 근데 동부대로 공사가 늦춰지면서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간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현재 노선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과 오산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지하에 매설되는 뜨거운 열수송관도 걱정이거니와 공사 도중에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도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이와 관련한 집회도 개최했고 아울러 오산시 의회는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기도 하고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열수송관이 지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고양시에서도 이제 열수송관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하나 발생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이제 집 앞으로 이제 고압본의 열수송관이 이제 묻힌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이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 난방공사는 점차 인구가 늘어나는 고덕 신도시의 열 에너지 공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산시는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열수송관을 매설하거나 이것이 안 된다면 학교와 아파트 단지를 우회하도록 경로를 변경할 것을 도로공사와 난방공사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데없는 열수송관 공사 소식에 주민들이 큰 걱정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지역 사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이나 재개발 지역에서의 사고 우려가 높은데요. 시흥 지역의 시민사회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교통사고 통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만 368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9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사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사고가 날 경우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흥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통학로 안전장치 마련에 팔을 걷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책이 시급한 원도심과 재개발 지역의 문제점부터 끌어냈습니다. 원도심의 통학로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70%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그 이유로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파악 이후부터는 실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학부모와 공무원이 통학로 설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적 상황은 공무원분들이 알려주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끔 옆에서 적극 지원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시민사회는 선진국 사례를 들며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보도 없지만 아이들 안 죽어요. 왜냐면 거기에 걸맞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외에도 통학로 안전장치 예산 확보와 안전지킴이 활동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시의회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으로 반영해야 될 거는 현안으로 결정해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정책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선까지 만들어내게 할 거고요. 시흥시도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렇게 스쿨존에 대한 안전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이지만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를 허용하는 안심 승하차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왕의 한 어린이집 앞에 지정된 안심 승하차존에서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왕시의 한 시립 어린이집 앞. 차량들이 하나둘씩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섭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들여보낸 학부모들은 젠걸음으로 돌아와 차를 이동시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이곳은 안심 승하차존으로 일정 시간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학용 차량에 한해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인데 이 옆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수막이 붙은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등록 당시 안심 승하차존을 안내받았음에도 단속에 걸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들면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저는 여긴지 모르고 여기 됐었는데 단속차가 한번 도는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상담하다가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어린이집 근처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으로 등원을 도와야 하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 안고서 올라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니기가 좀 불편하죠. 걸어 다녀야 돼서 더 힘들겠다. 아니면 더 멀리 차를 세워놓고 오거나 그래야 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의왕시는 이에 대해 현수막과 별개로 안심 승하차존 단속 유예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분을 맥스로 주고 있지만 CCTV는 15분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죠. 다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 안심 승하차존 내 단속 유예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안심 승하차존 내에 15분 이상 주차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도가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에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배달 노동자나 어민까지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무용수로 활동 중인 신연아 씨. 웹 디자이너를 하다가 평소 관심이 많던 무용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 씨에게 요즘 가장 큰 어려움은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늦게 무용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2잡, 3잡, 4잡까지 이제 다 하고 있죠. 이제 꼭 무용에 관련된 것만 아니더라도 뭐 어디 물류창고 가가지고 알바를 뛴다거나 반찬 가게 가서 뭐 반찬 만들어서 또 한다거나.
경기도가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도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연 150만 원. 지난해 계획 당시 120만 원을 예상했지만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30만 원 인상했습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160억 원 정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술인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기회소득을 역시 금년에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가장 빨리는 아마 문화예술인부터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예술인에 이어 올해 배달 노동자 기회소득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연 120만 원, 벌점이 없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밖에 어민 기회소득도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해양 폐기물 수거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한 어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와 금액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지켜보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회소득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봄을 맞아 도내 17곳에서 나무시장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유실수부터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성시 도기동 일대의 나무시장입니다. 농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어린 나무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과, 대추나무와 포도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는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마당 옆에다가 한 그루씩만 심어요. 우리 손자 재미로 보라고요. 우리 손자가 이제 4살이거든요. 그런 거 작년에 보니까 그런 거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안성과 용인, 이천 등 도내 17곳에서 나무시장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다음 달 16일까지 개장합니다. 나무시장은 유실수와 사철나무 등 3만 본의 묘목이 전시돼 있어 한 곳에서 보고 구입하기 쉽습니다. 죽였어요. 관리 잘못해가지고 예치기로다가 뭐 풀 좀 깎아준다 그러다 그냥 때리고 그래가지고 단비가 와가지고 겸사겸사 좀 심어보려고 왔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목을 끄는 건 실내에서도 키우기 쉽고 공기가 정화되는 식물입니다. 올해는 특히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에도 강한 야생화와 다육식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시장에서는 좋은 나무를 고르는 방법과 올바른 나무 심기, 병해충 방제 등의 기술 지도도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중간 유통 과정도 없어 일반 시장보다 저렴하게 묘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 미세먼지 흡착이라든가 탄소 흡수원으로 했을 때 산림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천은 바로 나무 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부터 또 우리 주변부터 다음 달보다는 이달 말까지 나무시장을 찾아야 좋은 나무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3곳에 나뉘어 있는 캠퍼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해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과천시와 고양시, 서울 송파구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천시는 이전 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과천이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영상원, 연극원과 무용원, 미술원과 전통예술원 등 6개 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서울 석간동과 서초동, 대학로 등 3개 캠퍼스로 나눠 운영 중이며 학생 수는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쳐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한예종 유치에 나선 과천시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일부 기능만 남아있는 정부 소유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 분원을 학교 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강의실과 기숙사 등 건물 5개 동과 운동장을 그대로 활용하면 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간은 기숙사도 있고 이미 강의실도 다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국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토지, 건축 이걸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도시에 가는 것보다 여기는 뭐 다른 도시에 한 번 10분의 1 정도만 뭐 영구동 이런 것만 한 2개만 더 세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뭐 인근에 경관하고 해서 정말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서울과의 접근성과 전통 문화예술이나 기업과의 연계성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신 시장은 기업과 한예종이 함께한다면 새로운 산업 분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예종이 과천에 들어서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공연장도 조성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인들의 활동을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업체와 이 한예종이 같이 융복합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지식산업 이쪽 분야가 엄청나게 넓혀질 거거든요. 그 지식산업 분야에 이런 한예종, 예술, 문화 이것이 바로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나선 곳은 과천시를 비롯 고양시, 서울 송파구 등 3곳이며 서울 석관동 주민들은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 행궁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원 행궁 신풍루를 지나다 보면 조선시대 무사들이 나타나 무예하는 모습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바로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시범단 단원분들입니다. 제가 입은 이 갑옷도 이 무예단 단원분들이 입던 갑옷인데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늘 기자간다에서는 무예단 단원들이 입고 있던 이 갑옷 제가 입고 함께 연습도 해보고 무대 뒤 준비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무예 24기는 조선시대의 정조가 무사들에게 지시해 만들어진 무술 교본인 무예도 보통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예 24기를 수련하는 여러 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에 소속된 곳이 바로 이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시범단인데요. 매일 오전 11시에는 이렇게 시민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단원들이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행궁동 북군영이라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도 무사들이 대기하던 곳으로 쓰였는데요. 지금도 시범단 분들이 이곳에서 대기하고 또 연습을 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무기를 모아둔 무기고도 있고요. 창 그리고 오늘 제가 배울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은 이렇게 시범단 분들이 신는 신발들 모아놓은 곳도 있고요. 이쪽이 대기실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시범단 분들이 곧 있을 이 시범 S1 무기들을 정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쪽에 가서 오늘 배울 무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연할 때 시범할 때 쓰는 그 조선군이 썼던 주력 무기 한두 가지 하고 그리고 중간 수리 및 정리 한번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창 한번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이거는 장창이라고 하는 무기고요. 찌르는 그 자법 중에 있는 무기 하나입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정립하면은 왼손으로. 예. 한번 따라해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무예 24기를 10년 이상 수련해야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범단 단원들은 길게는 20년 이상 수련했다고 합니다. 시범단에는 유일한 여성 단원도 있습니다. 쌍칼을 휘두르는 박인숙 단원입니다. 박인숙 단원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유일한 여성 단원이시라고 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시는 게. 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셨나요? 뭐 어려운 거는 뭐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불편한 거라고 치면은 이제 여자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게 불편한 거 말고는 딱히 막 엄청 힘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하고 싶었던 매력이 좀 있잖아요. 어떤 매력이 좀 있나요? 관람객들 앞에서 이제 시범을 보이면 이제 관객들의 이제 호응과 이제 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거에 이제 되게 매력이 있고 또 저희 무예24기가 이제 흔치 않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실 목표? 좀 여성 단원들이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공연을 무예24기 공연을 같이 함께 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원시청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범단이 정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예24기 시범단은 1999년 처음 수원에서 공연했을 당시 일용직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공연을 하고 소정의 공연비 정도만 받고 활동을 했던 거죠. 2015년 수원문화재단에 소속되기 전까지는 공연료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렸다고 합니다. 수원에 자리 잡은 30여 년, 시범단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또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예24기를 기반으로 한 연극과 후계를 양성하는 거죠. 물론 그 후계가 제가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쉽게도 오늘 제가 연습한 정도로는 무대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니 40살이 되면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시범단은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수원을 넘어 전 세계에서 기억될 무예24기,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한다의 백창현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출입구나 계단이 연기나 불길 때문에 막혀버린다면 얼른 내 몸에 줄을 묶고 창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 완강기를 찾아가세요.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는 완강기가 집에 있습니다. 먼저 명칭부터 지지대 완강기가 들어있는 완강기 함. 완강기 함을 열어보면 이렇게 후크 속도 조절기, 내가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안전벨트, 또 하나의 벨트가 묶여있는 릴. 명칭은 여기까지. 지지대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스탠드 형태도 있고 벽에 붙어있는 지지대도 있어요. 이제 완강기를 설치해볼게요. 지지대가 벽에 완벽하게 붙어있는지 안정성을 먼저 확인해보고 후크를 이용해서 완강기를 달아줍니다. 지지대는 고리가 걸리는 것까지 열어준 다음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밖으로 밀어줘요. 이제 고리를 걸어서 완강기를 설치해볼게요. 나사를 끝까지 조여줘서 완강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여줍니다. 이제 속도 조절기 완벽하게 설치됐어요. 벨트를 타고 밖으로 한번 탈출해 볼 거예요. 벨트를 착용하는 방법 전에 아까 또 하나의 벨트가 달려있는 이 릴은 창밖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던져줍니다. 자, 이제 벨트를 착용해 볼게요. 여기 있는 안전고리를 끝까지 밀어서 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 허리에 착용하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 아래로 내 가슴 사이즈에 맞도록 고리를 끝까지 밀어주세요. 우리 완강기의 후크는 150kg까지 견딜 수 있어요. 팔은 이렇게 W 모양으로 벽을 훑으면서 내려갈 거예요.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땅으로 안전하게 착지하고 나면 고리를 얼른 풀러서 벨트를 풀러서 다음 사람이 아래로 피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내가 대피해야 되겠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완강기는 3층에서 10층 사이의 고층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 기구입니다. 우리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완강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대는 고정 나사가 빠진 곳이 있는지, 헐거워진 곳은 없는지, 녹이 슬거나 부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화면과 같이 녹슨 지지대는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는 부서져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완강기 함은 평소에 자리를 차지한다고 신발장이나 싱크대,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완강기를 설치하지 못하겠죠? 완강기함은 반드시 완강기 지지대가 설치된 곳에 가까이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완강기가 설치된 곳에 자투리 공간이라도 활용하려고 짐을 마구 쌓아서 완강기를 가려놓은 가정이 있는데요.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완강기가 있는 장소는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또 빠르게 완강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여유 있게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난간이나 창 위로 올라갈 때는 완강기함을 밟고 올라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창틀의 높이가 높은 경우 몸을 올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 아래에는 항상 의자나 발 받침대를 놓아둡니다. 창을 깨고 완강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비상 망치를 지지대 옆에 함께 비치해 두고 유리를 깨다가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담요나 요가 매트 등을 같이 준비해 두면 더욱 좋겠죠? 완강기 함도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로프나 벨트가 훼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참고로 완강기 함에 층별 로프의 적정 길이가 적혀 있습니다. 한 층의 높이는 3m이기 때문에 5층에 살고 계시다면 15m 길이의 로프로 구성된 완강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완강기가 층수에 적합한 길이의 로프로 구성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지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완강기는 여러 명이 최대 300번까지 교대로 연속 사용할 수 있고요. 아파트,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 사이 노래방, 음식점, 커피숍, 스크린 골프장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2층, 3층, 4층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완강기는 숙박업소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연속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벨트가 딱 한 개라서 한 사람만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물 화재에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완강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